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여야가 상법 개정에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통과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요. 네, 일단 좀 내용 보셨죠?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여야가 합의했다는 게 굉장히 낯설고 딴 나라 뉴스 같고요. 네. 합의했다는 건 무조건 잘한 거고 네. 사실 이제 첫 단추를 깨는 거거든요. 네. 그 핵심은 이제 그 이사회에서 뭔가 딴소리 하거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말할 사람 한 명 집어넣는 거, 제대로 한 명 집어넣는 거 감사위원으로 그게 이번에 이제 첫 걸음을 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3% 룰에 합의했다. 네. 그게 뭐예요? 강화된 3% 룰. 네. 그 전에도 3% 룰이 있는데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 지분 한 10% 있고 회장님 누나 지분 5%, 특수관계인데 뭐 회장님이 꽉 쥐고 있는 계열사 지분 뭐 10%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독립 선출되는 감사위원 뽑을 때 그 지분 10% 있어도 회장님 거 3%만, 회장님 누나 5% 있어도 3%만. 의결권을 3%만. 3%로 제한해요. 각각 근데 3%. 네, 다 3%로 제한하는데 회장님 3%, 그러니까 회장님 누나도 3%, 누나 3%. 회장님이 갖고 있는 뭐 계열사도 3%. 그럼 다 합쳐도 꽤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3%에 5개다 그러면 15%잖아요. 그렇죠. 소액주주들 15%를 못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3% 룰이 있어도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강화된 게 그 3%를 싹 더해도 3%만 하자. 그래서 강화된 거네. 합산해서 3%. 합산해서 3%니까 굉장히 강화된 거고. 강화됐죠. 그러면 이제 소액주주들이 힘을 합쳐서 한 명은 감사위원을 집어넣을 수 있다. 이분은 이제 소액주주들이 뽑아준 분이니까 이사회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감사위원회 회의가 열릴 때 뭐랄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예. 라고 말할 수 있는 예. 간섭군 또는 진정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이사회에 들어간다. 네, 네. 뭐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건 너무 좋은 거고, 지금 이제 그 지난 한 1, 2주 이제 보수지하고 경제지들 이제 그 톤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뭐 상법 개정은 절대 안 된다. 이거 기업도 다 망한다. 이제 소송으로 남발돼 가지고 다 망한다. 이러다가 아무래도 그냥 우당탕탕 다 통과될 것 같으니까 전선을 뒤로 밀어가지고 좀 임팩트 작은 것들은 우리가 받아주고 우리한테 큰 문제가 될 거는 그거는 거기서 한번 막아보자. 그렇게 해서 원안이 통과될 건 아니고 조금 이제 수정된 방안, 아까 이제 합의인데 이제 합의 중에서 이제 감사위원 이제 분리 선출, 그래서 아까 한 명이라고 했는데 2명으로 늘리는 거, 그 방안하고 이제 집중 투표제라고 하는 거, 그거는 차후에 공청회 같은 거 해 보면서 따져보자. 근데 맞아요. 약간 뒤로 미루자는 뭐 안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수정된 안으로 이제 통과가 됐다 이제 이렇게 보고 네. 저는 뭐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뭐 제도를 바꿔주는 거는 뭐 너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3천이 뭐 4천 되고 5천 되고 뭐 이런 상황은 주가지 3천이 그렇게 올라가는 상황은 안 벌어진다. 그렇게 크게 그렇게까지 효과가 크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좀 약간 좀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게 그 결국에는 이제 우리 그 사법부에 끌고 가서 판사들이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 판사들 굉장히 보수적이고 뭐 기업을 뭐 엄청 생각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이 판례로 이게 다 해석이 쌓이게 되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거 별거 아니었다 이제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이사의 충실 의무에 회사에 충실한다. 근데 이제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동안 수많은 재판에서 소액주주들이 가서 회사에 충실해야 될 이사회가 우리 주주들에게는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을 낼 때 여기서 회사는 소액 주주분들은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라는 판결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입법부에서 사법부가 그런 결정을 계속 내려서 입법부에서 그러면 굳이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까지 한 문장 더 넣는 약간 촌스러운 거죠. 근데 그러니까 사실 회사와 주주를 나눠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원칙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뭐 회사가 주주죠 사실은. 그러니까. 주식회사니까 공개돼 있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지배주주가 이제 회사 이익을 소액주주에게 주지 않으면서 지배주주들이 빼갈 수 있는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주주의 이익으로 반드시 연결되지 않는 이제 이런 이제 단점들이 있는 거고. 근데 그동안 이제 그거를
사실은 판례로서 해석으로서 그렇게 이제 보호해 왔던 건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뭐 측면이 있고 그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너무 방심할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거죠. 큰 틀에서 보시면 우리나라는 재벌이라는 독특한 지배 구조를 갖고 있고 심지어 세습이 됩니다. 네. 전 세계 다 재벌이 다 있죠. 그런데 이렇게 근데 성과를 냅니다. 우리 재벌들은. 그 글로벌 기업들은 그러니까 뭐 태국에도 있고 멕시코에도 다 재벌이 있지만 우리처럼 전 세계 1, 2기업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네. 우리 기업들은 성과를 내니까 네. 구조조정하자는 말이 약간 설득력을 이뤄왔어요. 기업이 잘 나가지 않냐? 우리 종업원들도 직원들도 다 부자가 되지 않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멀어지고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기업이 잘 나가는 것과 다르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증시 자본시장에서는 딱 들어와 보니까 한국 기업 굉장히 대단해 하고 딱 들어와 보니까 근데 아들한테 심지어 그런 말도 있죠. 멕시코 기업도 물려주는데 멕시코 재벌도 물려주는데 거기는 딸한테도 물려주는데 우린 심지어 아들한테만 물려줘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웃기는 거예요. LG는 아예 안 주잖아요. 딸한테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배당도 너무 적은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우량 기업들 기술력도 갖고 있고 경쟁력도 갖추고 있는 그리고 또 툭하면 이 기업은 이제 뭐 배터리로 잘 될 것 같아. 뭐 하고 하다 보면 갑자기 좋은 기술을 쏙 빼가 버리잖아요. 네. 그래 다른 회사를 차려버리잖아요. 상장사를.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뭐 박세웅이나 뭐 김원중 믿고 자이언트에 딱 투자를 했는데 두 선수는 이번 달부터 다른 팀에서 뛵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물적 분할이라는 게. 우리 기자님도 롯데 팬이시구나. 그렇게 짠한 팀을 좋아할 리는 없고요. 네. 그냥 짠하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네.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춰가서 네. 외국인들 투자를 조금이라도 가깝게 하자. 그 첫걸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IMF 끝나고 우리 회사 체계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사회이사 이런 거 도입을 뭐 아주 열심히 했거든요. 그랬죠. 사실은 뭐 지금 뭐 돌이켜 보면은 그 전에 이제 이사회조차 안 하는 회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표현이 좀 가라로 했다 그러고 막 이제 많았기 때문에 사회이사들이 들어와서 이사회는 한다. 네. 뭐 이제 이런 좋은 순효과들이 있지만은 사회이사들이 사실은 무슨 역할이 있냐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뭐 거의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그런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를 운영하는 이런 거는 이제 자본주의 이게 최대 발명품이거든요. 회사라고 하는 게. 그래서 특히 이제 주식회사 형태로 자본을 조달하는 거는 우리 그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우리가 만들어낸 진짜 인류가 만들어낸 어마무시한 이 발명품인데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 정비는 이제 불가피하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그러니까 우리 김 기자님은 여야 합의가 낯설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이 합의를 했어요. 이건 어차피 이제 뭐 통과되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합의에 나선 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한 1,600만, 1,700만 되거든요. 네. 지금 진짜 간만에 분위기가 좋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주가를 올리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여론이 일면 이건 큰일이죠. 제가 볼 땐 그런 여론을 의식한 것 같고 1,600만. 과거에 금투세 때 민주당 입장 바꾸는 것처럼 저는 그 눈치를 많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 상황에도 물려있는 제 주식은 뭘까요? 오늘은 그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큰일이네, 교수님이 진짜. 스스로 얘기를 해버리시죠. 그래도 전보다 좀 나아. 6만까지는 갔다며. 6만까지 갔지. 예, 얼마까지 떨어졌었어요? 아니 뭐 떨어지는 거는 뭐 5만 4만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예. 그리고 6만까지 했으면 이제 9만이면 이제 3만 남았네.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조금만 우리가 저 정확히 모르겠네요. 코스피 시가총액이 아무리 떨어져도 2,000조가 넘을 거예요. 지금 한 30% 27% 30% 가까이 올랐다고 가정하면 600조잖아요. 그렇네요. 이게 물론 그걸 다 우리가 이익을 실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국부로 따지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 절대 무시 못합니다. 네. 아니면 이게 좋은 게 우리 여러 가계의 자산 구성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주택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렇죠. 80% 전후로 되게 되는데 지금 주택을 있으면 주택을 우리가 사실은 편의적으로 지금 깔고 사는 거거든요. 거기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깔고 사는 거예요. 깔고 사는 게 아니라 떠받들고 살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약간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 엄청 은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깔고 살고 되면은 소득에도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게. 그렇죠. 현금 흐름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가 영 모기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상품들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요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좀 금융시장, 금융자산 형태를 많이 갖고 있으면은 뭐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좀 되고 그리고 이제 약간 뭐 은퇴하신 분들의 현금 흐름에도 조금 도움이 되는 좀 우리 좋은 건전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 왜냐면 기존에 이제 우리 그 자본 시장이 보면은 어떻게 좀 나쁘게 보면 거의 도박판처럼 지금 막 돼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이재명 정부 이후로 조금 더 정비를 좀 잘 해나가서 건전한 이제 자산시장 투자 분위기를 조성하면은 여러모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죠. 알겠습니다. 저 연금 이야기하셨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쉬울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401K라고 이제 직장인들은 그다음에 이제 민간 사업,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IRP 가입해서 연금을 내면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주식에 투자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돈이 뭐 우리 돈으로 2경인가 3경 뭐 이 정도 돼요. 그런데 그 돈이 다 증시에 들어있는데 S&P 지수가 한 10년 전에 2,000 하다가 지금 6,100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은퇴하신 분들은 퇴직금으로 뭐 2억을 넣어놨다 그러면 그게 6억이 됐으니까 그렇네요. 계속 매달 뭘 타도 계속해서 원금이 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본시장에 이렇게 놓으면 자본시장에 있는 돈은 잘하거든요. 잘 가꾸면. 근데 부동산은 그냥 잠긴 돈이거든요. 부동산 얘기 좀 하죠. 그러면 네. 얘기하셨으니까 전격적으로 대출 규제 카드를 꺼냈어요. 네. 어떻게 좀 시장이 어떤 효과가 좀 있다고 조선일보가 문재인 정부 때 나온 26개 대책보다 더 세다 이렇게 네, 그런 헤드라인을 뽑았던 거 보니까 굉장히 강력하고 일단 살 돈 대출 받을 돈을 묶어버려서 굉장히 그렇죠. 효과가 있고 당장 급한 불은 껐다. 특히 뭐 흔히 한강벨트라고 표현하던데 뭐 강남 3구에 이제 뭐 마포, 성동 여기까지 일단 거래가 멈췄으니까 그런데 네. 거래가 멈추는 게 근본적으로 대책이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실질적으로 대책은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야죠. 일단 급한 불 그러니까 틀어막은. 네. 저는 이제 뭐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요 정책이 만들어진 문맥을 조금 이해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새로운 대통령실에 이제 경제팀들이 지금 꾸려지고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원래 이제 경제 정책의 가장 이 척추에 해당되는 거는 경제 정책 라인들입니다. 그래서 뭐 기재부의 경제 정책국 이런 데들이 이제 사실 키를 잡고서 큰 그림을 그리고 나머지 세세한 것들은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뭐 재정이니 금융인 정책 쓰는 건데 네. 지금 이제 구성되어 있는 팀들을 보면은 금융 라인들이 지금 주축이 돼 있어요. 경제 정책국 라인들이 거의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 라인들이 지금 주도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금융 산업이 이제 규제 산업이에요. 네. 그래서 뭐 저희 같은 사람이 보면은 약간 거칩니다. 네. 예, 왜냐하면 찍어 누르고 규제하고 혼내주고 이게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산업이 이제 규제 금융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아까 지금 뭐 6억 대출 규제잖아요. 이게 지금 효과는 있어요. 효과는 있는데 상당히 시장의 반응은 정책하시는 반응은 좀 거칠다. 좀 이렇게 나이스하게 뭔가 좀 그냥 세련되지 않고 경대 라인한테 시켰으면 이거 층층이 져가지고 뭐 소득 얼마는 얼마고 뭐 대출 뭐 10억이고 이건 6억이고 5억이고 이렇게 층을 지고 예, 조금 복잡한 형태로 나왔을 건데 지금 모르겠고 다음 뭐 이제부터 6억 이상 대출은 안 돼 이렇게 묶었기 때문에 효과는 있지만은 상당히 좀 거친 형태고 이게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지금 금융위 해체 방안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 해체 방안 나오기 바로 전에 지금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은 이제 지금 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인데 이분이 유임할 수도 있다 이런 소문이 좀 돌았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금융위 어차피 해체할 거니까, 예, 좀 있으면 해체할 거니까 이거 뭐 누구 새로운 사람 임명하기보다도 이분이 그냥 계속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별 무리 없지 않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예, 금융위의 그 라인들이 금융 라인들이 상당히 센 정책을 들고 왔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 존재감 어필 차원에서 만약에 중간에 여기 예컨대 금융 라인이 아니고 경제 정책 라인들이 중간에 껴 있으면은 요거를 조금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단계로 좀 짓고 아니면 지역으로 조금 나누고 세분화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하자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나왔을 건데 지금 이제 금융 라인이 하다 보니까 우리 조직의 운명도 좀
조금 걸려 있고 조금 우리 눈에 띌 수 있는 센 정책하자 뭐 그렇고 배경이 그런 게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죠. 이번 정책은 제목으로 정책의 내용이 다 설명이 되는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죠. 6억 이상 대출 받지 마세요. 수도권에서 집 사면 바로 들어와서 사세요. 네, 맞아요. 대출 받으려면 있던 집 파세요. 간단합니다. 설명 끝.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김 기자님이 설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때려 막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건데 일단 때려 막아놓고 이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운다 이렇게 되는 네. 건데 여기서 좀 점검을 해야 될 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세제를 가지고 뭐 하는 것이 약간 부정적인 언급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진성준 정책위원장은 뭐 그걸 꼭 교조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뭐 신도시 만들고 이런 거 좀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니까 또 민주당 안에서는 공급대책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네. 이거 엇박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엇박자라고도 볼 수 있고 서로 다양한 의견 가지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민주주의라는 게 당정청 협의라고 했잖아요. 옛날 당정청이라고 했지만 말이 그렇지 청와대에서 당정대. 말하면 와서 당정은 와서 받아 적는 게 당정청 협의자. 다 아는 거 이미 다 결정하고 네. 와서 대통령이 말씀하시면 다 받아 적고 가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지 않고 이견 있는 거 전 자연스럽다고 보고 정답은 없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뭐 공급론에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있죠. 지금 이제 서울 중심에서 살기를 원하고 서울 중심만 원하니까 서울 중심의 용적률을 더 화끈하게 올려주거나 주변에 유유지 같은 걸 개발하거나 뭐 공공청사의 아파트를 함께 지어서 여기에 주택 공급을 늘리자와 그러지 말고 신도시를 더 확대하자인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신도시 같은 경우 저도 그런 생각 갖고 있는데 이런 쉽게 말해 이제 더 베드타운 형식의 서울을 더 확장하지는 말자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당에서는 약간 그래도 공급이 더 시급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네. 공급 측면에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제 생각입니다. 다른 생각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만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그 언제 때입니까? 이미 그때 서울의 주택수는 충분합니다라고 말을 했고 맞아 기억난다. 그래서 신도시는 더 이상 개발하지 않기로 해서 택조법도 다 그때 다 폐지했던 거 아닙니까? 인구는 줄었는데 그때 부족했다는 주택은 그 이후로도 서울만 해도 해마다 적게는 2만 많게는 5만씩 신규 주택이 늘어나는데 그럼 그 주택들은 다 어디로 가고 갑자기 왜 부족해졌느냐. 수요가 높아졌거든요. 우리가 집을 사겠다는 마음이 강해진 거예요. 특히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 집을 나도 가져야겠다 계속 오르니까. 그러니까 이 수요를 억제해야지 한없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30층인데 지금 50층으로 올려줬단 말이죠. 그래서 저 서울의 웬만한 요지의 재건축 아파트는 다 지금 40억, 50억 됐다고요. 그 지역들 특히나 정비사업이 활발했던 목동, 여의도, 지금 여의도, 그다음에 강남, 잠실, 집값이 공급이 늘었으면 집값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공급 늘리면 집값 떨어진다고 공급주의자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까? 네. 안 떨어지고 다 10억씩 올랐단 말이에요. 네. 1년 동안에. 그러니까 공급도 물론 공급은 주택이라는 게 자연 멸실되는 게 서울만 해도 한 1년에 2만 채가 자연 멸실. 집이라는 게 소비재니까요. 계속 공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너무 공급해야 한다. 그것도 서울에만. 왜냐 사람들이 서울을 원하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방책들이 토론을 통해서 모아지는 거는 뭐 너무 좋은 것 같고 그 사이에서 뭐 의견이 배출되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단계인 것 같고요. 다만 전 이제 뭐 지난주인가 뭐 지지난주인가 저희 얘기할 때 전 세제 정책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두 분이 좀 갈렸어요. 네, 교수님 좀 공급 확대 쪽으로 말씀하셨고. 뭐 공급 확대기보다는 이제 기대를 조금 바꿔줘야 된다는 이제 그런 측면이었고 세제는 이제 저는 뭐 큰 효과는 없다고 보고 그리고 세제가 지금 들어와도 적용되려면 내년이거든요. 아무리 빨리 해도. 그러니까 그거는 한참 걸리고 그래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또 내년에 또 지방선거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재산세 이런 거는 지방선거에 그냥 직격탄이거든요. 내년까지는 절대 안 되겠군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또 그게 있구나. 네, 그래서 그거는 건드릴 수가 없고 민주당의 그 경험을 보면은 서울시 그 오세훈 시장한테 이제 서울시를 내줄 때 그때 뭐가 촉발이 됐냐면은 공시가격 그것도 있었고 공시가격하고 공시지가가 대폭 오르게 발표가 돼가지고 그걸 다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그 오세훈 뭐 시장에게 그걸 내주는 결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고려해 보면은 대표적인 게 2006년 지방선거 때 완전히 세금 폭탄 딱 네 글자 갖고 그냥 완전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교수님 말씀하신 그때 집값도 오르면서 과표도 올라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민주당 측면에서 얘기는 해도 아마 좀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지방선거가 있구나. 예. 그리고 하여간 뭐 집값은 세제가 아니고 금융이다. 이거는 이미 우리 경험을 통해서 잘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네. 금융 정책이 좋은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될 때 그때 대선에서 그 여러 가지 공급 정책들이 뭐 엄청 토론이 됐어요. 맞아요. 많이 나왔어요. 뭐 김포공항을 밀고서 거기다 뭘 짓는다는 등 분당에 어디다 짓는다는 서울공항 등 뭐 얘기 나오고. 네, 뭐 논의가 엄청 많았었는데 실제로 지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서울 시내 이제 주택 공급이 뭐 사실은 착공이 잘 안 됐어요. 원래 계획했던 거에 이제 절반 물론 그 이유는 뭐 자재비나 뭐 인건비 올라가지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리고 금리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못한 것도 뭐 있지만 여하튼 현실적으로 지금 착공이 안 되고 그 착공한 다음에 뭐 3, 4년 있다가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한 1, 2년 정도 있으면은 이제 통상적인 계획했던 것보다 절반밖에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럼 또 문제 발생하죠. 그 문제가 이제 발생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집을 지으면은 그럼 그때 해결되느냐? 그건 그렇지가 않은데 왜냐면 사람들이 살면은 보통 조금 그래도 뭐 3, 4년은 깔고 안고 살잖아요, 거기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라도 이제 주택이 공급되기 시작한다는 이제 시그널이 이제 주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집이 좀 계속 지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무래도 너무 오르는 거는 좀 막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올해 연말까지는 뭐 순차적으로 발표를 좀 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있죠. 네. 저 부동산 관련해서 하나만 언론에서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이번 대책으로 고소득 흑수저가 피해를 본다. 아니 고소득 흑수저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 언론은 어떤 부동산 대책이 딱 나오면 제일 먼저 이 부동산 대책의 미시적인 거시적인 효과를 분석하지 않고 이걸로 피해를 보는 집단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단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네. 이번 대책을 보니까 한 10억 정도 현금이나 10억이나 20억 정도 자산을 갖고 계시는 현금이나 집을 갖고 계신 분이 한 10억 정도 대출해서 더 좋은 상급지로 옮겨 타려고 했더니 대출을 6억으로 묶어버렸으니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이분들은 손해를 보잖아. 아니,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소득이 피해를 봅니다. 1주택자가 또는 무주택자가. 그런데 흑수저란 말은 왜 났을까? 이런 20억씩 갖고 계신 분들이 10억 또 대출을 받지를 못하니까 피해를 봐요 하려면 이게 속된 말로 야마가 잘 안 서거든요. 주제가 잘 안 섭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흑수저를 갖다 붙였는데 흑수저 이분들이 돈을 10억 20억을 흑수저로 10억 20억을 흑수저로 모았던 설령 부모님이 좀 도와주셔서 금수저로 모았던 이번 대책의 피해를 보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흑수저라는 용어는 그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합성이 된 것 같고요. 하나 더 만약에 20억 정도 집을 갖고 계신 분이 10억 정도 대출을 더 받아서 한다면 이번에 분명히 피해를 보는 건 맞는데 10억 정도 대출 나오려면 지금 DSR이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연소득이 2억 3억 돼야 합니다. 그 지금 한 20억 모으시고 한 15억 모으셨다면 제가 볼 때 남은 4억도 열심히 하시면 금방 2, 3년 안에 모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큰 피해자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억 갖고 있는 걸 10억 대출을 받아서 30억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뭔가 절실함이 좀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흑수저를 갖다 붙인 것이고 그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게 이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렸다. 이 제목도 너무 많이 나오던데 서민들은 6억 대출이 원래 안 나옵니다. 아니 지금 DSR이 너무 강화돼서 6억 대출 받으면 이자가 얼마인데요, 한 달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10억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6억밖에 못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면 말씀하셨으니까요. 10억 대출 받잖아요. 4%의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원리금으로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걸 누가 서민이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니까 서민들의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게 해서 30년 동안 내는 이자가 7억이 넘습니다. 17억 갚아요. 10억 대출을 받으면 4%로 빌려도. 그러니까 대출 받을 수 있죠. 좀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자본시장에서 당연한 건데 서민들의 이야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또 서민들도 피해를 봤다고 해야 하니까 주거 사다리가 끊어졌다. 이렇게 또 경강부회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뭐 급하게 금융 관료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센 정책이 약간 거친 정책들이 이제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디테일로 가면은 이제 선의의 피해자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 보완될 부분들이 있어요. 예컨대 우리 뭐 재건축하기로 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그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지금 있을 수도 있다고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약간 이주비라든가 아니면 이주비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네. 예, 뭐 6억 이상은 안 전입이라든가 나옵니다. 예, 잔금 대출 뭐 이런 네. 이런 분들도 지금 약간 문제가 좀 생겼기 때문에 잔금 대출 얘기는 좀 있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은 좀 약간 디테일하게 좀 해결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 내가 분양받아가지고 지금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자금 조달하는 경로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분들도 약간 피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완해 줄지. 재건축에 말씀 좋은 지적 영향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3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고 이거 다 지우고 나면 40억은 충분히 될 것 같은 강남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이 이주할 때 현금은 없거든요. 근데 네. 최소한 6억 10억 정도 되는 전세는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시공사가 대기업 시공사가 보증을 해주니까 은행이 이거 10억 20억 빌려줍니다. 그 이자는 다 저 시공사 그 건축비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조합원들 돈인데요. 그렇게 해서 빌려줬던 걸 6억으로 막았기 때문에 당장 근데 이제 사실은 6억 플러스 6억 보증금에 한 전세 120만 원, 월세 120만 원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는데 하여튼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알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살펴볼 부분입니다. 네, 왜냐면 네. 예결위에서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 금융위원장도 답을 이렇게 명확하게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겠다 그러니까 이 정책들이 충분한 수기를 통해서 나온 건 아니었구나.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조금 보완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래도 요거 좀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실업급여 있잖아요. 기금이 소진 직전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데요? 지금 뭐 장고에 고용보험 이게 기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잔금에 한 4조가 좀 안 되게 3조 5천억 정도 좀 있다 그래요. 뭐 내년은 뭐 이제 바닥 날 거라고 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그 공자기금이라고 정부의 기금 모아서 이제 운영하는 거기서 한 7조 정도 지금 돈을 빌렸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빌린 거 정산하면 좀 적자예요. 그래서 지금 안 되는데 저희 같은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저희 같은 프리랜서 언제 잘릴지 모르잖아. 그럼 실업급여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뭐 실업급여라든가 아니면 그 고용보험이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있거든요. 뭐 이제 뭐 직업훈련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출산하면은 출산 전후에 이제 뭐 월급이라든가 아니면 육아휴직 기간에 이제 급여라든가 이런 것들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금 요 기금이 이제 고갈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런 사업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확충할 수 있는 방안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이제 현실화됐다. 지금까지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제 그러면 다시 농축은 넘어왔는데 기금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보험료를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실업급여를 낮추는 거? 실업급여 낮추는 건 그럼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럼 아무 도움 안 되는 실업급여를 뭐하러 받아? 사실 이 문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다 우리가 이런 게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이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니까 우리가 계속 앞으로 점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들인데 이게 보니까 고용보험은 우리가 2022년에 한 번 올렸더라고요. 1.4에서 1.6으로 그러니까 반반씩 내잖아요. 회사가 반 내고 내가 반 내니까 그 전에 0.7 냈던 걸 지금 내가 0.8 내니까 보험료를 지금 또 올리기는 좀 부담이 될 것 같고 정부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한 번 더 올려가지고 그 전에 또 올렸었군요. 문재인 정부 때 한 번 올려가지고 지금 1.8까지 올라와 있어가지고 0.9 제가 착각했네요. 1.6에서 1.8.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정부가 또 생각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뭐 출산할 때 또 육아휴직도 갈수록 지금 이제 남성들도 육아휴직 많이 가니까 거기 보조해 주는 돈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고용 안전을 위해서 각종 복지 사업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진국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논란이 되는 게 이제 청년들은 여기서 청년이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청년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달라서 시골 가면 49세까지 청년이거든요. 법적으로. 근데 청년들에 한해서는 한 번은 그 해고당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원래 저 구직수당이라는 게 이제 구직급여라는 게
이제 해고를 당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의원 면직은 안 되는 거죠. 네. 비자발적 실업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본인이 그만둬서도 한 번은 주자. 뭐 이런 대책들 아직 실행은 안 됐지만 이런 거 하면 이제 자꾸 돈이 더 들어가니까 그렇지. 이런 데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 확충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보통은 이제 뭐 전공법은 이제 보험료 올리는 거죠. 예. 보험료를 조금 올리고 뭐 지금 이제 뭐 1.8이니까 이거를 한번 0.2 정도 올려가는 이제 방안들이 있고 아니면은 이 고용보험에 이제 계정들이 좀 나눠져 있거든요. 뭐 실업급여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각각을 조금 나눠가지고 보험료를 좀 차등해서 이제 올리는 방안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세금 집어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일반 회계에서 전출시켜가지고 예, 그래서 시드머니로 한 번씩 좀 밀어주는 방안인데 그렇게 뭐 한두 번은 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유럽의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민생회복지원금 뭐 이런 거를 고용보험 형태로 실업급여 형태로 넣어줄 수가 있거든요. 많은 그 노동자들의 많은 부분이 가입이 돼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조건도 좀 일시적으로 완화해주고 기간도 좀 넓혀주고 급여도 수준도 올려줘가지고 그거를 이제 세금으로 쭉 밀어줘서 그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체 국민은 뭐 우리 경제활동 인구 보면 절반 정도라고 보면 되거든요. 임금 근로자 중에서는 대부분이 들어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또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세금으로 뭐 밀어준다 그러면은 왜 저 사람만 우리 세금으로 밀어주는 거야? 이제 이런 좀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한두 번 밀어줄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보험료율을 올리는 거 말고는 뭐 답은 없는 거죠 사실은요. 네, 그 우리나라 건강보험도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소득이 많은 분들에게 줄 걸 조금 더 많이 떼야지고 저소득층들에게 그래서 분배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공적자금들은 공적연금들은 그래서 고용보험도 사실은 많이 버시는 분들이 갑자기 직장을 나오게 됐을 때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 걸 깎아가지고 굉장히 힘든 분들 걸 많이 보충을 해주다 보니까 상한액이 있죠. 네, 하한액.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뭐 이제 젊은 청년들 커뮤니티에서는 이게 너무 지나치게 과장돼서 뭐 고용보험만 가지고 뭐 벤츠 몰리고 뭐 일도 안 하면서 이것만 타고 산다는 식의 과장된 게 이야기가 퍼지고 있지만 뜯다 보면 약간 개연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의 80%로 하향선을 맞추다 보니까 하루에 6만 5천 원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단기계약직들 편의점이나 이런 식당 단기계약직들은 꼭 해고가 안 당해도 대상자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딱 그것만 맞춘 다음에 6만 5천 원 받기 위해서 6개월 동안 딱 이걸 받기 위해서 딱 그 시기가 되면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 그냥 나갈게요. 또는 사장님 저 해고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나가는 사람인데 굳이 뭐 자발적이라고 않고 그냥 실업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게 내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써준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나가서 하루에 6만 5천 원씩 받기 때문에 분명히 이 고의적인 고용보험을 받기 위한 유인 효과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낮추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급여액을? 네. 본인이 받았던 마지막 모든 고용보험이 내가 받았던 마지막 급여와 연동되게 해놨잖아요. 근데 밑에 하한선은 그 최저 기준을 둬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좀 더 그 사람이 받았던 마지막 임금에 연동시키는 게 시장 원리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실업급여라고 하는 취지 자체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그래도 최소한 먹고는 그렇습니다. 살게 해주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하루 6만 5천 원으로 해놨는데 네. 이걸 악용될 소지가 있다. 네. 그렇게 보시고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있다. 그러면 두 분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보험료율도 좀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실업급여 하한액 같은 것도 굳이 좀 다시 조정할 필요는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늘 강조드리지만 이런 제도가 있으면 돈을 많이 내고 혜택을 조금 버는 고소득층은 우리나라는 열심히 내고 조금 받아가고 진짜 혜택을 많이 버는 저소득층은 잘못된 이게 그런 사실에 엮여서 이거 내면 다 돈 떼인데 낼수록 손해야. 뭐 결국은 못 받을 거야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분들일수록 고용보험, 국민연금 이런데 저 힘들더라도 꼭꼭 가입해야 되는데 현실은 사장님 저 가입하지 말고 사장님도 반 내지 말고 나도 반 내지 말고 월급 3만 원 더 주세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고용보험 적자와는 별개로 형편이 어렵거나 소득이 낮은 분들은 이런 공적보험에 꼭 가입하시는 게 절대 유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급여 내리는 거는 저는 그거는 아니고, 예, 그거는 아니고. 왜냐면 이제 점점 우리가 노동 시장이 유연한 시장으로 지금 우리가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실업이 됐을 때 여러 가지 공포나 위협으로부터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장치가 이제 요 장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급여를 뭐 내리는 거는 뭐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반복해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복해서. 예, 그럴 수 예, 있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뭐 프리랜서뿐만 아니고, 예, 그냥 일정한 직장에 월급 받고 이제 일을 하더라도 그게 이제 뭐 장기간 이어지는 건 아니고, 뭐 일했다가 그 일자리가 없어져서 비자발적 실업이 돼서 급여를 받고. 근데 그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또 직업들이 좀 있습니다. 예컨대 뭐 학교에 연동돼 있는 뭐 다양한 이제 그 비정규직 이제 노동자들, 단기계약 근로자, 예, 단기계약 근로자들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여기 가입돼 있다가 또 실업 상태가 조금 유지가 됐다가 또 다시 또 일자리가 또 생겨 이렇게 돼가지고 악용하지 않아도 이제 그런 반복해서 이제 수급해야 되는 일들이 이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반복돼서 하시는 분들은 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작년에 실업됐던 상황하고 올해 실업됐던 상황하고 나는 똑같은 거는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 고용보험 입장에서 보면은 얘는 자꾸만 일하다가 그만두고 또 우리 실업급여를 타가고 뭔가 부정수급자처럼 보이거든요. 그럼 그 중간 어딘가를 지금도 제도는 있습니다. 매제건데 5년 내에 뭐 3번 이상 하게 되면은 뭐 10% 삭감한다 뭐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디자인을 조금 한번 검토를 해서 네.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뿐만 아니고 효과성 있는 제약을 조금 가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고용보험 사업 중에서 쓰잘데기 없는 거 엄청 많습니다. 예, 저기 평가해 보면 효과 없는 거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그 구조조정, 이렇게 해서 지출 구조조정 해가지고 좀 효율성을 좀 확보해야 된다. 교수님이 심사위원으로 가서 쓸데없는 사업들 예, 오케이. 잘라내는 걸로 정리를 네, 하죠. 네. 근데 뭐 실업급여라고 하는 게 저기 실업자가 많다는 뜻도 되는 거잖아요. 네. 간단히 이야기를 실제로 조금 늘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경기가 안 좋고 취업자 수는 이제 총수는 늘고 있고, 그러니까 취업자 수가 늘고 있으니까 실업자 수도 아무래도 늘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올해 0%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0%대 성장이니까 실업자는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분하고 인사 나눠야 될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